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주호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교통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산업용 드론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에는 교통안전관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노력을 쏟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인데요. 오늘 더 리더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권병윤 이사장님을 모시고 현재 교통사고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선진적인 교통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더 리더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님을 직접 보기 위해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작년 12월에 취임하셨으니까 거의 한 1년가량 되어가고 있네요. 그동안은 어떠셨어요? 벌써 1년이 됐군요. 네. 처음에 제가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나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통안전을 총괄한다는 그런 부서의 장으로서, 또 교통사고 저희 사망사고율이 OECD에서 보면 최하위권에 있거든요. 그런 또 부담감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런 선진화된 교통문화를 만드는 그런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느낌도 갖고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뭐예요? 뭘 가장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하셨습니까? 일단은 뭐 제가 크게 이제는 와서 뭔 일을 해야 될 건가를 이제는 방향 설정을 하는데 네. 좀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크게 저는 뭐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말씀하셨듯이 교통사고를 얼마만큼 줄이느냐. 네. 대통령께서도 임기 중에 사고를 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 교통사고를 임기 중에 절반으로 줄이는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저희 공단에서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그런 첨단 분야의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차를 2020년까지 네. 상용화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그런 연구를 갖다가 저희가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새 정부의 어떤 목표였던 뭐 일자리 창출과 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와 연관해서 새로운 일자리, 양질 일자리를 한 17,000개 정도 네네.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저는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이게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직원들하고의 그 관계에 있어서 직원들한테 항상 저는 주는 것이 이 안전은 기본이다. 네.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면은 틀림없이 대형 사고가 난다. 그래서 이제는 기본과 원칙을 좀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고, 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 성과가 좀 미미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좀 소명의식을 갖고 또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네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안전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장을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이 3가지를 좀 굉장히 좀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방향으로 설정하셨다는 그 3가지 말씀하셨던 게 3대 혁신 목표를 이야기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그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어떤 곳인지 국민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사실 딱 알기로는 걷는 거에서부터 바퀴 달린 뭐든 타는 거, 그리고 하늘 나는 것까지 교통과 관련된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긴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곳입니까? 교통 안전과 관련된 모든 일을 관여한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는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육상교통. 네. 그 중에서도 사업용 자동차. 이 부분에 대한 안전을 많은 시간을 쏟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나 네. 항공, 그 다음에 자동차 분야에 대한 안전 문제도 지금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면서 그 3대 혁신 목표를 이사장님이
공단에 계시는 동안의 어떤 정책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가 사망자, 그러니까 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자. 두 번째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시대에 대비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하자, 이 내용인데, 그 사망자를 줄이는 일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운전만 생각해 보더라도 운전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보행자도 조심해야 되겠고, 운전자와 보행자가 하는 행동을 우리가 정책으로 뭔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예, OECD 수준으로 볼 때는 전체 사망자 숫자는 네. 굉장히 최하위권입니다. 그 좀 더 분야별로 들어가다 보면은 그 자동차 네. 사고, 그러니까 차량 내의 사고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보행자 사고가 굉장히 높다. 보행자 사고는 뭐 거의 OECD 3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본인은 보호하면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더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사고의 그 사망자 네네. 분포로 볼 때는 그 운전자나 그 탑승자는 사고율이 굉장히 사망자율이 낮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저는 보행자 사고가 상당히 높다 하는 것이 좀 저희 좀 교통 어떤 사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보행자도 좀 조심해야 되니까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좀 당부의 말씀을 주시죠. 뭐 가장 간단합니다. 네. 운전자일 경우는 음주운전, 졸음운전. 네. 그리고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보행자의 생명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행자분들께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다 무단횡단. 그 다음에 이제는 횡단보도 같은 것을 갖다가 건너실 때 네. 조금만 여유를 두고 좌우를 한번 살펴보자. 네. 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보호해주고 그런 걸 통해서 저는 교통 문화는 선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사망 사고도 줄이고 또 여러 가지 미래 전략, 미래 교통 안전 관리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문제점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저희한테 알려주셨고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행자가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 제한을 좀 하향 조정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부가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 5030 정책입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도심 내에서는 한 50km로 속도를 지금 현재는 60km로 돼 있으니까 그것을 한 10km 정도 속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면도로는 30km 정도로 해서 속도를 제한을 하자. 전체적으로 하여튼 속도를 좀 줄이자. 이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보이면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취지고요. 이런 정책들이 이제는 선진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대부분 시행하고 있던 그런 제도고요. 그래가지고 사망자를 20에서 25% 정도씩 이렇게 감소한 효과를 봤습니다. 실제 다른 국가에서요? 예. 그리고 저희 공단에서도 실험을 해봤더니 거의 비슷한 수치의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책을 누구나 다 좋아하는데 일부 이제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차 도로에 많이 막히는데 속도를 줄이면 더 정체가 심화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서울시라든지 주요 도시에 대해서 그럼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 시간 아니면 일상 시간에 그 속도를 줄였을 때 얼마나 지체가 되는지를 한번 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던가요? 보통 2, 3분이 늘어나요?
2, 3분이 늘어납니다. 길어봤자 5분을 안 넘는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과연 그 2, 3분은 빨리 가기 위해서 지금같이 25%, 약 한 4분의 1 이상의 그 사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이런 것이 어떤 차량 중심의 네네. 교통 문화였다면은 앞으로는 저는 사람 중심의 이런 교통 문화로 바꿔야 될 그런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이것을 통해서만 보행자의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름마다 자주 접하게 되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어린이 교통사고거든요. 물론 어린이가 워낙 체구도 작고 하다 보니까 뭐 주차된 상태에서 갑자기 후진할 때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나는 사고도 있겠지만 여름철에는 특히 어린아이가 차량에 방치되어 있다가 사망하는 사고 이런 것들도 많이 눈에 보다 보니 좀 안타까웠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방지할 계획이세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뭐 동두천에서 사고가 있고 그래가지고 네네. 사회적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이제 경찰, 보건복지부, 교육부, 저희 국토부, 공단도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린이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을 차에 정착을 하자.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애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를 갖다가 부모님한테까지 알려주는 어린이 안심 통학 서비스를 하자. 네. 그러면 좀 간단합니다. 그 어린이에다 그 가방 같은 데다 500원짜리 동전 같은 그 비공간 하나만 달고 네네. 그것을 내가 차에서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를 자동으로 네. 그 부모한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저희는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교육부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지금 교육부 예산으로다 지금 학교에서 통학하는 그 차량에는 지금 정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운전자가 이제는 과실을 누군가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은 좀 더 어린이들의 그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나눠봤는데 교통안전공단은 또 이제 육상에서 달리는 모든 또 교통시설들을 또 책임지고 계시다 보니까 철도와 관련된 교통안전은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철도 같은 경우는 뭐 이 자동차는 개인이 운행을 하지만은 이 철도는 주체가 운수 사업체가 있고 이제는 주로 공용적인 성격의 이제는 교통 수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그 안전을 관리하는 방법도 그 대량 교통 수단인 그 철도 시설을 건설하는 그 설계나 건설이나 운영 단계 이때부터 이제 안전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먼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철도와 관련된 운수 종사자들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뭐 기관사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관제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철도를 갖다가 정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로 관리하시는 선로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그런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야별 그 운수 종사자, 철도 관련 그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 뭐 이런 자격증을 갖다 하는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관리 문제 그런 것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철도를 운영하는 운영회사들이 제대로 그 안전에 대한 그 계획과 어떤 매뉴얼대로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갖다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사실 요즘 불거지고 있는 문제 한 가지만 짚어볼게요. BMW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 추가적인 리콜이 조치가 단행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조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뭘 걱정하냐면 이번에 그 118D가 포함이 되면서 이거는 정차 중에 에어컨을 켜다가 화재가 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로 삼았던 EGR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데 지금 요즘 조사 결과 어떻습니까? 저희가 뭐 처음부터 네. 그 BMW사가 제시한 그 문제 외에 여러 문제점,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소비자 단체가 하는 문제제기 그런 것을 다 열어놓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크게 이제는 그 BMW사가 제공하고 있는 그 기술 검토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화재가 난 차량과 부품을 수거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는 실험실에서 실차와 엔진을 갖다 놓고 실제 이제 실험을 통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BMW 118D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왜 이런 것을 왜 리콜을 안 했냐고 지금 저희가 BMW사에다가 조사 지시를 하면서 BMW에서 이제 추가 리콜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고요. 지금 앞으로는 저희가 다른 요인들, 뭐 지금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운영 체계에 관한 문제, 아니면 지금 흡기 다기관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선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것이 좀 늦장 리콜이냐, 아니면 좀 리콜을 축소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결과는 뭐 저희가 뭐 늦어도 12월 중에는 발표를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의 자율주행차 시대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은 참 많지만 언제 돌아오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궁금증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은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나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교통안전은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저희 목표는 뭐 2020년 자율주행차 3단계를 상용화한다. 이건 뭐 전 세계 지금 목표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 정도에서 상용화가 될 것이다. 자율주행차 3단계라 하면은 고속도로나 이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자율주행을 실제로 가능하게 운행을 아마 그런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일단 주행 중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고 법규가 정비가 돼야 된다. 아마 보험제도 등등 여러 가지를 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수용성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내가 핸들을 놔도 되는지 안 되는지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는 3단계 자율주행차는 차량과 운전자가 교대로 이 운전권을 갖다가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럴 때 그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모의도시를 이제 KCT라고 뭐 화성시에 만드는 그것을 이제는 금년 말까지 일단 개통을 해서 거기서 이제는 반복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소정의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길 통해 가지고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은 안전성을 누군가는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데 새로운 신차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도 거기 KCT에서 좀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는 이런 부품을 생산하는 어떤 중소기업들이 이런 정보를 공유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런 KCT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자율주행 정보 데이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시스템도 좀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혁신성장 지원센터도 같이 만들어서 자율주행차를 안전성도 테스트하고 그와 관련된 산업도 육성하고 그다음에 기술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다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권 이사장님이 또 자주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게 상업용 드론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주장도 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상업용 드론은 저는 교통 안전과는 약간은 괴리가 있다고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상업용 드론이 활성화되면은 교통 안전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서요. 근데 또 주장하시는 걸 보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네, 지금 뭐 드론도 역시 굉장히 차세대 그 유망 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의 역할을 드론이 대체한다 하는 것은 뭐 지금 뭐 여러 분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드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력 양성이고 하나는 기술 개발입니다. 인력 양성을 하는데도 하루아침에 양성이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단 저희 공단에서는 그 드론과 관련된 인력 양성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뭐 교관이나 등등 뭐 여러 분야에 지금 많은 인력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뭐 국민들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매년 뭐 200% 이상씩 그 지금 그 교육을 받고 지금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인원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드론과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될 것 같은데 목표하시는 바가 거의 17,000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방향을 세우고 계십니다.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세요? 뭐 일자리 창출은 뭐 저희 업무와 연관된 분야에서 일자리를 네네.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지금 버스 운전자 양성이 제일 큽니다. 지금 주 52시간이 네네. 도입되면서 버스 운전자가 약 2만여 명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이 문제를 갖다가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단이 집중적으로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한 8,000명 정도의 인력을 지금 양성할 계획을 지금 네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각각 공공 분야에 네네. 드론을 활용하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다 지금 소방이라든지 경찰, 그 다음에 이제는 방제, 네. 그 다음에 해양 구조, 네. 뭐 등등 여러 분야에서 이제는 드론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 해가지고 약 저희가 한 3, 4천 명은 좀 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면서 여러 이제는 거기에 딸린 부품, 그렇죠. 그런 첨단 장치들, 그런 인력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저희가 이제는 노후 주차장 같은 건 정밀 안전 진단 업무를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것이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진단하는 거 또한 그런 새로운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노후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인도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런 관리인을 배치하는 인력 등등 해가지고 저희 업무와 관련된 그런 분야의 인력을 지금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총 3년간의 임기로 그 가운데 한 1년을 이제 보내셨습니다. 나머지 2년을 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어떤 식으로 보내실 건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포부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뭐 제가 초기에 와서 마음 먹었던 목표 3가지를 달성하고 네. 끌고 나가는 이것이 뭐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있는 동안에 교통문화를 좀 선진화된 교통문화를 이 사회에 좀 정착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복합한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교통문화가 선진화되려면 한 세대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빠르게 그런 문화를 정착을 해야만이 특별한 어떤 뭐 대책을 만들지 않아도 네. 안정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그런 교통사고 사망자를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의 속도를 하향 조정해서 사망 사고를 줄이고 또 BMW 화재 사고도 조사하고 자율주행차 시대의 교통안전관리 정책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선진화된 이 교통안전관리를 해줄 수 있는 앞으로의 더 많은 노력과 그리고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